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 복지, 여러 가지 복지 안에서 재활도 있는데요. 우리 발달 장애를 지닌 아동 아니면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 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현장에 계신 복지사분이나 선생님들은 이걸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면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재활 서비스를 받아봐야 되겠구나, 국가에서 주는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절차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 재활 서비스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목적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 재활 바우처라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치료센터나 이 재활을 받으러 가면은 비용 부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은 국가 차원에서 바우처 차원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발달 재활 서비스가 이제는 단순 사업이 아니라 복지에 있는 하나의 법 체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법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고, 장애인 복지 지원 안내에 대한 책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활동 이제 지원사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래 사업을 했다가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발달 재활 서비스하고 이렇게 비슷한 목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은 제가 금방 말했듯이 아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기의 장애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성인을 제외한 우리가 아동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 아동이 인지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적응 행동, 자, 감각, 운동 등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크게는 우리가 인지하고 언어하고 운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세하게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적응 행동적인 부분이나 감각, 그리고 정신 감각하고 행동 발달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각각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영역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 맞게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 개이거나 거의 없는 곳도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하더라도 제공받는 인원이 많으면 그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지역별 편차나 그리고 서비스 복지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발달 재활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 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발달 재활 서비스 하면은, 자, 제가 아는 경우에 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의 이 발달 재활 서비스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오더라도 보통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이 재활 비용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22만원이라는 이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22만원을 전체를 다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초 수급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또 최소한 14만원 이상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게 차감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로 2월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비용 경감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비용이 조금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왜? 2007년도, 8년도에 처음 책정된 이제 비용이 2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이 2022년, 벌써 10년, 대략 15년까지 지났다고 우리가 본다면요. 그 금액이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겁니다. 지금은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그때하고 재활하는 비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비용에 조금 변화는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 비용이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받는 분조차도 그런 높은 질의 서비스가 많다고 하면은 더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게 되면은 받는 아동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공해주는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이 비용을 받아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이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입니다. 우리가 그 아동이라고 한다, 그 발달이라고 한다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 봅니다. 그게 언제냐? 고등학교 때까지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이후를 약간은 대학생도 있겠지만 성인기로 본다면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적절하게 우리가 발달할 수 있는 발달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아마 적용해서 만 18세까지 이렇게 장애 아동으로 두고 있고요. 지적장애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18세까지 지적에 대한 발달이 다 끝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발달은 18세까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은 재활과 유지, 방금 미세한 발달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더 어릴수록 더 많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어야 되고요. 이 말은 성인은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아동이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 카드에 보면은 이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에 들어가는 장애 아동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외에 다른 영역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장애 아동이어야 됩니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건 복지 지원이에요. 한 번씩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결론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지법상에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복지카드라고 하는 복지법에서 나오는 장애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이면서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자로는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아니면은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됩니다. 180%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소득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고, 180% 밑에에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을 22만 원이라고 했죠.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20만 원, 18만 원, 16만 원, 14만 원. 본인 부담금이 8만 원, 6만 원, 4만 원, 2만 원 없다. 이렇게 소득별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180%도 최근에 이렇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100%, 방금 80%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130%, 150%, 최근에 180%까지 이렇게 중위소득 기준을 이렇게 상향시켜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지카드를 받을 때 보통 초등학교 들어갈 때나 엄청 어릴 때 받기도 해요. 이제 장애 영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는 어릴 때 그래도 발달 재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애라고 이렇게 하기는 애매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은 지연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복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 재활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다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는 그렇다고 이걸 꼭 받기 위해서 무조건 복지법상에 반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만, 자, 영유아입니다. 만 6세 미만이에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내변면 장애가 예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지연은 보이는데 이게 장애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 아동이지만은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장애라고 우리가 판정을 받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활을 놓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달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 재활 서비스 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검사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카드가 없어도 만 6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에 의사의 소견이나 그리고 이 의뢰서를 작성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서비스만 받고 있으면은 만 6세가 넘는다 라고 하면은 그 뒤로는 발달 재활 서비스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만약에 만 6세 이상일 때도 받으려고 한다면요. 이때쯤에서 복지카드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뢰서하고 검사 자료는 있잖아요. 그 신청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자, 예전에 받은 거 될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6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 한번 보시고 이 서비스 대상자에 된다고 하면은 아, 내 발달 재활 서비스를 우리 아이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그러면 아까 만 6세 미만도 제가 이야기하긴 할 건데 18세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발달 장애나 안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학교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까지는 발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이 초중등 교육법 자,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은 제외합니다.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해 줍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요. 자, 만 18세인데 네, 이제 안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청하면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걸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나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요. 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내지 2년 과정이고 보통 2년 과정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1년 과정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아니라 학급 차원에서 전공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전공과도 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8세면 우리가 기준으로 고3 때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공과까지 다니게 되면 20세 때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공과를 다니는 동안에는 또 이렇게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과정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일 때는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연장하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있었죠. 자, 영유아 같은 경우에 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의사 이제 우리가 의뢰서하고 검사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저도 이제 상담을 해줄 때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는데 자, 부모님 중에서 영유아 정기 검진 우리 받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검사 자료로 하면 될까요? 하지만은 자, 그거 결론적으로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발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영유아 정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보면요. 진단평가라는 게 있고 선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전체 아동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발달의 기준을 볼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별해주는 자료고요. 선별이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별 자료에서 내가 지연으로 나왔다고 나는 이제 장애인가? 아니면 많은 지연이 돼 있는 상태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진단평가를 받아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진단평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지연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큰 병원이나 안금 전문 병원에서 진단평가를 따로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정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달 제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발달이 많이 지연되어 있고 장애가 의심된다라고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이렇게 소견서 받아오면 될까요? 라고 하겠지만은, 자, 우리 전문의 유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자폐성 장애면 자폐성 장애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전문의의 그런 소견서를 받아가야 됩니다. 이후에 이거는 장애에 대한 진단 평가할 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문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전문의가 포진되어 있을 때 정확하게 장애에 대해서 해주고, 제가 복지카드 예전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등급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애 복지카드, 복지가 어떤 장애 유형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내변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 의료기관이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되고요. 청각장애는 당연히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자,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지적장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관의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발달장애라고 하는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이게 꼭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은 자폐성 장애를 진단해 줄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요. 작은 도시에 있다 보면은 지역에 있는 조금 종합병원 쪽으로 가야 이런 경우가 조금 있고, 이런 지역별 차이가 또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는 분명히 안과겠죠. 시력 또는 시야결손. 자, 그냥 안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검사 도구가 구비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전문 병원이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유형이 있을 때는 지역에 이런 걸 검사하면 나오고요. 때로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읍면동 사무소에 그 복지 지원을 해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통 다른 아이들은 이러한 유형이 있으면 어디서 검사 의뢰서나 이런 걸 받아오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쪽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또 이렇게 블로그나 이쪽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검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병원에 다 가버리면은 발달 제한은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너무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최소한의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 이런 의뢰서를 받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죠? 장애를 진단평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 작은 병원이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은 빠르게 이런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재활이라는 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장애가 아니더라도 재활을 받고 조금 더 잘 발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제외 대상도 있어요.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있는데 또 이게 제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확인하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발달 재활 비용을 따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구에 따라서 앙금 어떤 정책에 따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들어갈 때는 발달 재활 서비스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 공무원한테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 지역 아동 서비스에 보면은 자, 지역 바우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자,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 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받게 되면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 이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이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근데 보통 보면 발달 제한을 많이 선택을 하죠. 발달 제한이 안 되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서비스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서비스로 가긴 하는데 두 개가 중복될 때는 발달 제한로 많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발달 제한 서비스가 그래도 우리가 지원금이 작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지원보다는 지원금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원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룹이 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발달 제한 서비스로 많이 가게 되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발달 제한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아동 청소년 영유아, 자,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저 외에도 각각 시군구에서 따로 하는 것도 있고요. 특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외 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에 따라서 장애를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동일한 발달 재활 분야에서 자, 교육부의 치료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 방과 후 특기 특성 교육비 플러스 치료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8가지 서비스를 보면은 치료 지원이라는 이제 서비스 분야가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 안에서 안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 지원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 이제 이 치료 지원 받는 아이가 바깥에서 발달 재활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더 읽어볼게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로 언어 재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로 미술 재활을 이용하면 가능해요. 자, 이 경우에 자, 교육청에서 각 치료센터에다가 안내한다고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서비스 받고 있다는 확인증 같은 거 꺼낼 수도 있고 영수증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자, 그렇게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으로 언어를 받고 있다. 안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치료지원 서비스로 재량활동 시간에 우리가 그 언어 재활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민간에 있는 언어 재활을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거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중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은 현행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언어 재활을 교육부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미술이나 행동이나 안 그러면 운동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 행동을 받고 있다 하면 나와서 언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겹치지 않으면 서비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할 때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에서 무조건 언어 재활을 받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를 못 받는데요. 이렇게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으러 가서 언어 재활만 있는 데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언어 재활 말고도 다른 서비스가 가능한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영역이 다르게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읍면동 사무소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복지카드를 가져가든 안 그러면 소견서를 가져가든 이렇게 하고 나서 그쪽에서 여러 소득 조사를 하고 나서 다른 서비스는 받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자부담 얼마가 되는 자목 2만원, 4만원, 6만원 가나다라마 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에 의해서 당신은 나형의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에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죠. 그쪽에다가 그런 명부, 이름하고 나이하고 이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발달 재활 제공 기관에서 혹시나 자리가 있으면은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그쪽에서 시청에서 안내를 해주면은 그쪽에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받았어요. 무슨 형인가요? 하면은 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넣으면은 사회보장정보원 그 바우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무슨 형이 나와요. 거기에도. 그렇게 하고 나서 서비스를 이제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나서 사후 결제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설명할 테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서비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는 했어요. 자, 보면은 그런 이제 우리가 발달의 지연이 올 때 어떤 걸 받을 수 있느냐?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등의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 바우처가 있으면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 행동 재활 받아봐야지. 우리 운동 발달해 볼 거야. 언어 받을래 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의료 지원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발달재활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청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의사의 소견,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원래는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물리하고 작업하는 것은 재활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는 불법이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가나다라마 형이 5가지 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다형 해서 이렇게 금액이 없어요. 면제가 되어 있죠. 본인 부담금 면제가 되어 있고 총 22만원인데 어떻게 생성되느냐라는 거예요. 바우처 지원금이 면제될 때 22만원 다 지원되고요. 2만원일 때는 22만원이 얼마 모자랄까요? 20만원 모자라니까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만원이 바우처 지원되는 경우에는 22만원 맞추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8만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어디에 넣느냐? 내가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의 발달 재활 자부담 본인 부담금 통장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지불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우처에서는 14만원을 끊고 본인 부담금 8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22만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어디서 돈을 이렇게 받던 22만원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얼마가 나타나. 이게 한 달에 14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 22만원 이렇게 바우처 우리가 카드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본인 부담금 낸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27,500원 해가지고 1회 해가지고 월 8회 주 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말했죠. 이게 재활 바우처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치료 바우처라고 할 때 그때 나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따라서요. 이게 3만원, 4만원 하는 것도 있고요.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 6회 할 수도 있는데 5회, 6회, 7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구에서 그러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제공기관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우처 지급 및 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행복카드, 자, BC, 롯데, 삼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하는 걸 활용해서 바우처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거 보면은 제공기관마다 바우처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쪽에서 휴대폰으로도 결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 본인 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은 바우처는 생성됩니다. 자, 8만원 안 넣었다고 14만원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본래는 사전에 납부하고 나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본인 부담금은 늦게 제공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공기관에서 좀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납부해가지고 바우처 22만원하고 이렇게 합쳐서 20만 되는 거 이게 바로 좀 생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 이용하고 서비스 후 해당 결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6회가 잡혀 있는데 6회 안 할 것 같은데요 하면은 6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되면 본인 부담금도 그 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요. 바우처 비용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사용 안 하고 자 6회를 원래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이번 달에 4회만 했고 다음 달에 8회 할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안 돼요. 코로나 때 조금 연장해 주긴 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우처 지급 보면요. 자, 이렇게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국민행복카드. 자, 우리가 그 아이를 임신할 때도 이 국민행복카드 할 수 있고요. 재활 바우처,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기타 다른 서비스도 이 한 카드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한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바우처를 다 결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카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재활도 중요하고 서비스 중요한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는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아무리 알려준다고 해도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당사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정보가 안내가 돼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